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먼저 짚어볼 거는 네. 얼마 전에 포린 폴리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죠. 네. 우리나라 한마디로 전쟁 날 수 있다. 굉장히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 매일 밤에 그 어물풍선 주의하라고 알림 오고. 근데 저는 또 성남 살아요. 저희 집에서 성남 비행장 굉장히 가깝거든요. 계속 무슨 훈련을 하는지 되게 무서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를 접하니까 정말 뜨악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좀 우리가 해체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한반도 전쟁 위험이 1950년대 이후에 가장 높다. 그러니까 저도 제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Higher than ever. 그러니까 the risk of another Korean war is higher than ever.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한 제목을 썼어요. 딱 보자마자 이거 뭐야 하면서 다 보게 되는 그런 기사였죠. 네네. 근데 이거 쓴 로버트 매닝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그 미국의 국가정보국이라고 해서 영어로 DNI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산하에 어떤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석 전략가로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국무부에 수석 고문 역할을 지낸 그런 한반도 전문가라 불리는 분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이 외교 바닥에서는 좀 전문가로 통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사실은 그때도 난리 났었죠. 그때 뭐라고 했죠? 김정은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끊어버리고 그 윗세대는 이제 통일을 주문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이거 나겠어? 에휴 하면서 이런 기사를 사실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진짜 이러다 전쟁 날 수도 있다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핵무장론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로버트 칼린과 해커가 그 기사를 썼을 때 기자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주식이 그 기사 때문에 작가님, 이 기사에서 작가님 혹시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세요? 좀 이 기사에서 좀 눈에 띄는 지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은 이 북한이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높다고 이 사람이 판단하는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전략적 태세 전환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개발을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한 거죠. 북한은. 그리고 핵 개발을 계속 하겠다고 전략을 바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미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하노이 이전에는 북한이 그래도 미국과 협상을 하면은 비핵화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와 그런 것들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와 상관없이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을 꾸준히 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태세 전환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지정학적 재배치를 얘기해요. 요게 재미있는데 예전에는 북한 완전히 고립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핵에 관한 제재를 하면 북한은 꼼짝없이 경제 제재에 갇혀 있었어야만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 손을 잡을 상황이 됐다. 러시아도 똑같이 국제적 왕따가 됐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자기 혼자 왕따였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왕따 동지가 생겼어. 예전만큼 이렇게 안 들어도 돼. 중국이 예전보다 좀 힘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 아티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분분해요. 사실은 중국에게 있어서 이 북한은 골칫덩어리거든요. 왜냐면 러시아 중국이 지금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어디로 지금 노선을 탈까 하다가 러시아로 붙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러시아는 지금 국제적 고립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는 사실 북한은 베스트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이
탈출구가 생긴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립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이 내 협상 파트너야? 미국만이 강자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거죠. 그전에 이제 미국이 그 일극 체제로 거의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영향력이 많이 쇠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최근에 뭐 브릭스 가입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입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브릭스 가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지금 세계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축으로 다른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게 있어서도 조금 다른 선택지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재배치됐다는 점을 짚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남한을 주적으로 선언했다는 사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제 강으로 나가니까 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면 작가님은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정 하에서 시나리오 네. 2개를 제시하는데 네. 첫 번째는 연평도 전투가 그렇죠. 진행될 때 북한이 인근 무인도에 핵무기를 네. 발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 많죠. 네. 양안 전쟁 얘기가 많은데 네. 그때 미군이 이제 군사적으로 그쪽에 개입할 때 네. 공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네. 한국을 그냥 치고 들어온다. 근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중국 전문가들이 이쪽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작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는 그렇게 현실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되게 한반도가 전쟁 위기가 높다는데 사실은 찬성을 하고 있다가 그 다른 외교 토론을 하는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 많이 깨졌어요, 사실은. 네. 외교 토론 누구랑 하세요? 네. 외교 토론도 네. 하는 우리 류민 네. 작가님. 네. 그런데 그냥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더 전쟁할 의지가 높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지지율이 엄청 낮고 굉장히 그 메시지에 있어서 이제 반공 세력 이런 얘기들 반국가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반국가 세력과 북한을 연결짓고 있어요. 이 사고 구조를 보면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 네. 그 할아버지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요? 그분들이 야 이거 빨리 북한 들어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게다가 통일 독트린을 보면은 통일 독트린이 네. 그 북한과 뭐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네. 그 북한의 인민들을 교화시켜서 당신들은 자유롭게 돼야 돼. 그래서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북한과 싸우자는 거고 지금 지지율이 최저인 윤석열 우리 대통령님한테는 사실상 전쟁이 필요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서 잡혀가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네타냐후도 그렇고 이제 지지율이 낮은 맞아요.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내놓은 메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과연 미국이 승인을 해줄까? 근데 미국은 지금 2개의 전쟁을 관여해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세 번째로 한반도 전쟁을 벌인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않겠다. 전쟁 자체를 승인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냥 아예 우리나라는 뭐 동맹이고 뭐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전쟁을 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거죠. 북한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경제발전 계획과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10년 동안 뭐 공장을 막 몇십 개씩 짓는다. 그리고 지금 약간 러시아로도 길이 뚫린 상태고 그 중국으로도 길이 뚫린 상태고 뭐 유엔이고 브릭스고 막 고개를 국제사회에 조금 나도 이제 좀 고개를 내밀어 보겠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나? 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말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쟁을 할 이유가 있는 상태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전쟁을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상황보다 더 유리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저 뉴스포터에 미국 전문가도 계시고 중국 전문가도 계시는데 맞아요. 특히 이분은 되게 유튜브에서 유명하십니다. 이철 박사님이라고 이미 시작된 전쟁이란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바로 라이브로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 녹화 중인데 네, 박사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작가님과 얘기하면서 과연 이 포린 폴리시 기사 그때 제가 공유한 거 보셨죠? 네네. 그 작가님께서 계속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하신 게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됐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그때 우리 한반도도 결코 평화로울 순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시나리오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친다고 해서 이들한테 지금 이득이 있을까? 다 죽는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회의론자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는 그 방향이 일단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북한이 공격을 가하는 상황하고 북한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하고 그래서 이걸 지금 보내주신 기사를 보면은 이제 북한이 무엇인가 일을 벌린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 시나리오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다음 휴전선의 요새화를 추진하고 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그런 일련의 행동으로 본다면 그럼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논리의 귀착점이 되는 곳이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북한도 움직인다는 뜻이겠구나 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핵무기를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 다 대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다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그 다음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은 많은데 그게 사실 엄정한 분석을 거쳐서 나온 의견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북한이 공격당하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공격? 미국이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윤 대통령께서 북한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북한이 자력으로 공격은 그만두고 방어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볼 때도 사실은 의문이 많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민과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건 너무나 힘들다.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전쟁 준비를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똑같은 논리로 북한이 그러니까 자국의 보안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안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중국이 그 양안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개입, 일본의 개입, 뭐 이렇게 세계상의 강대국과 군사적으로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중국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러시아, 북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삼국이 다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남한을 주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혹시나 이거는 그냥 갑자기 질문인데 트럼프가 된다면 이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게 트럼프가 된다면 다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어떤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여태까지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북한과 한국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그 통일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 동의를 하겠는가가 굉장히 큰 원인이죠. 그래서 만일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현재 북한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태도도 표했고 두 번째로 만일에 북한이 트럼프의 중재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한다고 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면 적어도 2027년 내에 양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그때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정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설령 네. 저의 생각은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고 네. 정말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위협이 있다면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정부의 외교 전략이나 대비가 있어 보이십니까? 최근에 이제 동남아 순방 다녀오고 이런 것들 보시면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동남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 1억 달러를 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합리적이랄까 아니면 진지한 노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그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쪽도 그다지 주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실무라고 해야 될까요? 국방부나 외교부나 네.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좀 진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 3개월 되고 그 사이에 좀 이런저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외교부 같은 경우도 거의 이런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양안 전쟁의 상황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영향을 입게 될 한반도 상황에 대한 그 큰 진지한 우려는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네. 군에 대해서도 대체 일부 그 고위 장성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일단 대다수의 의견은 전쟁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적은 걸로 보신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정식으로 한번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좀 더 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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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흥미로운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의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지점을 지적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단 일리가 있는 1%의 리스크가 그렇죠. 있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렇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아티클에서 짚은 것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연평도 충돌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국지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어쩌다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비행기가 실수로 잠깐 넘어갔다 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있어도 도발이라고 간주하고 그런 우발적 충돌로 인해서 어떤 왔다 갔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군사적 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겼어요. 판문점 대화도 끊기고 아예 대화가 없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군사적 소통 채널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과 한국 모두 군사적 소통 채널이 아예 없다. 없는 상황에서는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국지적인 충돌도.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가 뭐 전쟁의 위협을 사실은 어느 정도 항상 가정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더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 좀 친해져 놔야 되고 그 밖에는 이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군사적 소통 채널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죠, 위기가.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동남아 다니면서 계속 중국 대견제를 프레임으로 앞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게 너무 웃겼는데 이제 해리포터에서 큐레이션을 하셨죠. 동남아 다니면서 무슨 평화,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계속 견제한다는 거,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도 대중국 견제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비치고 있죠. 그러면서 양국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양국 정부 당국자 간의 신속하고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장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요.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합리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러니까 규칙 기반 질서 이거는 미국이 만든 거라서 사실 중국은 엄청나게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북극 같아요. 북사는 규칙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굳이 중국 니네가 우리의 규칙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니네가 꿇고 들어와라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정말 지금 한국에 중국이 한국에 꿇고 들어올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면서 중국과 뭐 평화로운 소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쨌든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하겠다 이런 어떤 그 전제긴 하나 그 안에 좀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말이 안 맞고 지금 서민들 정말 어렵고 자영업자 100만? 지금 폐업 도달했다는데 1억 달러를 지금 그것도 민주주의 증진?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부터 증진해야 되지 않을까.